미국 하버드 강의실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학생은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어 합니다. 그녀는 교수님들에게 둘러싸여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한 교수님은 미국 강의실에서 한국의 우수함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녀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절대 믿을 수 없다면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는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자신의 정체성과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픔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교수님과 학생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사연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클라크예요. 저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쇠락한 공업도시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5살 때 공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세계의 일을 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셨어요. 집 근처 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도서관마저 폐쇄되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성공으로 순수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죠. 방과 후엔 2시간을 걸어 시립 도서관에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새벽 2시까지 책을 읽었죠. 낡은 노트북으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독학을 했어요. 여름방학엔 근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책값을 모았습니다. 저에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관심을 둘 여유조차 없던 시기였죠. 노력의 끝에 정말 운이 좋게 미국 최고의 대학 하버드에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하였고 경제학을 전공하였어요. 저는 더욱 미국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며 항상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의 목표는 오직 하나, 미국을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었죠. 하지만 이런 저의 편협한 시각은 곧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경제학과 박사과정 2년차.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어요. 박사 논문 주제 발표 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섰어요. 에밀리, 넌 할 수 있어. 하버드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입학했잖아. 저 자신을 다독이며 온 매무새를 고쳤죠. 열심히 준비한 21세기 경제 강국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교수님들을 놀라게 해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발표장에 들어서자 지도 교수님이신 로버트 핸더슨과 다른 교수님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발표를 시작했죠. 세계 중심지인 미국의 강점들과 경제 강국으로서의 역할들을 자세하게 발표했습니다. 20분간의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됐어요. 제 발표가 완벽했다고 생각했기에 칭찬의 말씀만 들을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핸더슨 교수님이 가장 먼저 입을 여셨어요. 에밀리, 너의 분석은 탄탄하고 잘 갖추어졌어.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의 시각은 너무 서구 중심적이야. 진정한 학자라면 세계를 넓게 볼 줄 알아야 해. 동아시아의 경제 모델은 어떻게 생각하니?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동아시아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동아시아 경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일본의 경제 버블 붕괴와 중국의 급속한 성장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 대답은 흐지부지 끝났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그래, 그럼 한국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한국이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한국이라곤 김치, 그리고 삼성 정도였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수님은 크게 한숨을 쉬셨어요. 에밀리, 넌 뛰어난 학생이야. 하지만 세계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하단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야. 60년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국가지. 이런 사례를 모르고 어떻게 21세기 경제 강국의 조건을 논할 수 있겠니? 그 순간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어요. 하버드 최고의 학생이라 자부했던 제가 이렇게 무지했다니요. 부끄러움과 충격 그리고 눈물이 앞을 가렸죠.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협했네요. 제 목소리에 진심 어린 반성이 묻어났어요. 핸더슨 교수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에밀리, 넌 아직 젊고 가능성이 많아.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넓은 세상을 보길 바래. 특히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의 경제 모델을 깊이 연구해보면 놀라운 발견이 있을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부끄러움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연구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겼죠. 네, 교수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시야를 넓히고 더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발표장을 나서면서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학문적 여정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어요. 일단 바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오히려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죠. 이제부터가 진짜 공부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평소에 동양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특히 한국. 그저 휴전 중인 작은 동양 나라, 최근에 좀 성장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부끄럽지만 그게 현실이었답니다. 그런데 핸더슨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도서관에서 동아시아 경제 관련 책을 보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과정들은 책장을 넘길 때마다 신기함의 연속이었죠.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지? 여러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경제학과 게시판에서 눈에 띄는 포스터를 발견했어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의 공동 세미나 프로그램 포스터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여기에 지원해서 뽑히면 내가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한국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었거든요. 발전했다지만 어차피 미국만큼 좋진 않겠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한 달 정도니까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2주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선발된 거예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바로 밀려왔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걱정이 너무 많았거든요. 내가 너무 무례하게 굴진 않을까? 음식은 어떡하지? 매운 걸 못 먹는데. 이런 여러 가지 걱정에 휘말렸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에 올랐을 때 현실감이 확 들더라고요. 제가 편견을 가졌던 나라로 가고 있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도 같았어요. 비행기에서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를 급하게 찾아보기 시작했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인구는 약 5천만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1인당 GDP, 주요 산업, 역사적 사건들까지 많은 지식들을 최대한 짧은 시간에 머리 안에 넣어보려고 했어요.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읽으면서 조금 겁이 났어요. 하버드생인 내가 서울대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제 실력에 대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을 때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두려움, 호기심, 부끄러움, 기대감이 뒤섞여 마음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죠. 이 한 달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전혀 몰랐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모든 불확실성이 저를 흥분시켰어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천공항의 규모와 최첨단 시설에 완전히 압도당했죠. 미국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깨끗함과 효율성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자동 출입국 시스템 덕분에 입국 수속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어요. 미국에서는 2시간 넘게 줄 서는 게 당연한데 여기선 20분도 안 걸렸거든요. 로봇 안내원을 보고는 정말 놀랐어요. 스스로 움직이면서 여러 언어로 안내를 해주는데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심지어 공항 내 미술관과 전통문화체험관까지 있었는데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문화복합공간 같았어요.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은 충격 그 자체였죠. 지하철과 버스 모두 깨끗하고 정확했어요. 역마다 설치된 스크린도어,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까지도요. 뉴욕의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지하철 내부의 깨끗함이었어요. 뉴욕에선 지하철만 타면 노숙자들을 마주치는 게 일상인데 여기선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쓰레기도 거의 없고 시민들의 질서 의식도 높아 보였죠. 사실 최근 미국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월세는 계속 오르고 경제는 불안정하죠. 그 결과 노숙자와 약에 빠진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을 탈 때마다 이런 현실에 가슴이 아팠는데 서울의 모습을 보니 더욱 대조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서울에 도착하고 가장 큰 충격은 서울대학교 캠퍼스였어요. 첨단 시설은 기본이고 도서관이 24시간 운영된다는 사실에 놀랐죠. 하버드도 시설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서울대의 몇몇 건물들은 그 이상이었어요. 특히 학생들의 학구열에는 정말 압도당했어요. 도서관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캠퍼스 곳곳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래서 한국이 교육 강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하버드 학생인 제가 오히려 부족하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는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죠. 오히려 미국이 몇몇 분야에서는 뒤처져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아니 전체 아시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 역사에 대한 특강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한국이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교수님은 한국의 역사부터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외세의 침략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한민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국가적 위기 때마다 평범한 국민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지켰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운동, 한국전쟁 이후의 재건, 그리고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까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역사는 국민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노력의 연속이었더라고요. 미국의 역사와 비교하면 정말 달랐어요. 우리는 독립 이후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지만 한국은 계속해서 위기를 겪었어요. 그때마다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극복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인들은 평소엔 투덜대고 살기 힘들어서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거칠게 말하곤 해요. 하지만 정작 나라의 위기가 오면 누구보다 먼저 발벗고 나서서 극복하죠. 그 예로 IMF 외환위기 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국가에 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강요하는 것 없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국민성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함인 것 같았어요. 특강 후에는 삼성전자의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최첨단 시설을 보면서 한국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놀랐죠. 특히 삼성의 반도체 공장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기업들도 따라가기 힘든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는 정말 미래도시 같았어요.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IT 기업까지 혁신의 열기로 가득 찬 이곳을 보며 실리콘밸리가 떠올랐죠. 하지만 판교는 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였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계속 든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한국인들의 독특한 정신에 있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문화, 끊임없는 자기개발에 대한 집착, 위기 때마다 발휘되는 단결력들이 한국의 경제 기적을 만들어낸 원동력이라 생각해요. 미국인들의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느긋한 태도와는 정말 대조적이에요. 우리도 한때는 이렇게 열정적이고 단결된 모습을 보였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최근 미국의 모습은 정치적 갈등, 양극화, 교육 시스템의 문제들이 많거든요.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요.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 문화적 영향력도 날로 커지고 있죠. K-팝, K-드라마, 이제는 K-푸드까지.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반성과 동시에 큰 영감을 받았어요. 미국도 한국처럼 위기 때 하나로 뭉치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깊어질수록 미국과의 차이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특히 사회 시스템 면에서는 한국의 강점을 여러 번 목격하게 되었죠. 먼저, 한국의 교육열은 정말 대단해요. 서울대 교수님의 특강을 들으며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그 열정과 체계성에 놀랐어요.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죠. 미국의 약 50%와 비교하면 정말 높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숫자가 높다는 것보다 교육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투자가 인상적이었어요. 학부모들의 헌신,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정부의 지원,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이 이런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같은 부작용도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교육열이 결국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치안 면에서도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더라고요. 범죄 발생률이 극명하게 낮아 밤늦게 혼자 걸어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게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길거리에 CCTV가 많아서 그런가 했어요. 알고 보니 한국 사회 전반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사회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좋은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국의 사례를 보면서
미국 사회의 문제점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육의 양극화, 높은 범죄율, 관료주의적 공공서비스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죠. 물론 한국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 배울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거리를 걸으며 느낀 건데 한국의 시민의식 또한 정말 높더라고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분리수거도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높은 교육 수준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요청했는데 영어로 능숙하게 대화하며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시는 분을 만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평범한 주부였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교육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의 높은 교육열이 결국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사회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이 모든 것들을 미국에 알리고 우리 교육 시스템과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봤으니까요. 미국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이 값진 경험들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한 에밀리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알고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터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